자, 이번 시간에는 좀 시리즈로 우리 분계를 좀 배워볼 거거든요. 이게 사실 뭐 제가 여러 번 강의를 나가면요. 재무제표 분석 강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게 지금 회사의 현황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얘기를 듣고 이 수강생분들이 다음에 다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볼 때는 비슷한 방식으로 회사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 회사마다 좀 특별하게 사용하는 계정 과목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좀 더 자세히는 계정 과목도 같은 계정 과목이라도 회사마다 좀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가 좀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응용력을 기를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어느 때부턴가 제가 분계 얘기를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분계는 사실 좀 회계 재무제표 볼 때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배워보면, 저 회사의 재무제표가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를, 이 거래가 어떻게 기록되고 재무제표 만들어지는 데 반영이 되는가라는 걸 머릿속에 잘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어떤 거래를 했다라고 공시를 냈어요. 뭐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었다. 어떤 회사가 해외 수출 계약을 맺었다. 이런 거래 공시가 날 때 이게 저 회사의 사업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을 때 어떻게 재무제표에 반영될까를 분계를 통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해볼 수 있거든요. 이게 재무제표만 보면 좀 연결시키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여기에는 우리 이제 제가 그 시리즈 중에 반나절 회계기초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보시면 실제 회사가 뭔가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매출이나 비용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거래가 어떻게 기록이 되고 기록이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들어지는데 반영이 되는지를 배워놓으면 그런 뭐 그 거래에 대한 얘기를 보았을 때 훨씬 더 재무제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강의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해요. 간단하게 우리가 앞에서 그 재무제표 기초를 저 강의 있죠? 배웠다는 전제하에 이 거래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 기록이 어떻게 재무제표에 만들어지는데 반영이 되는지를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그 시리즈의 그 뭐죠? 제목은 한 2시간, 한두 시간 만에 분계를 배울 수 있고, 분계를 배우면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목표로 한번 이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인 지식을 이제 앞에서 회계를 배웠던 거를 한번 되짚어 보자면, 여러분들 자 재무상태표에 자산이 있고, 그죠? 부채가 있고, 뭐가 있죠? 밑에 자본이죠. 자, 이때 강조를 드리지만 부채는 누가 투자한 금액? 부채는 채권자가 투자한 금액, 그죠? 그리고 자본은 주주가 투자한 금액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다면 그냥 간단하게 그 종이랑 펜 꺼내서요. 저랑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죠. 이 분계는 머리로 눈으로만 보면은 딱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펜을 들고 직접 한번 왼쪽 오른쪽 써보면 분명히 배워지는 게 있습니다. 기억도 오래 남고요. 자, 그래서 자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이 있고, 그리고 자산의 합계는 부채 자본의 합계가 같다. 이 대차 평균의 원칙이 왜 그래야만 하는지를 제가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자 우리가 한번 분계 배우기 위한 연습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회계의 기록 대상 분계 사례가 나오죠. 하나의 그냥 그 사업을 하는 사례를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았던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실제 회사의 거래를 왼쪽 오른쪽으로 기록한 다음에, 즉 분계를 한 다음에 그 분계를 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자, 근데 그때 그 전에 요걸 먼저 보겠습니다. 자, 회계의 기록 원칙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펜을 들고요. 종이에다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 좀 한번 같이 써보시길 바래요. 가급적이면 혼자 있으시면 입으로 얘기도 해도 좋아요. 자, 첫 번째.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회계를 기록하는 데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 우리의 궁극적인 회사의 거래를 기록하는 목적은 재무제표로 만들어서 이 회사에 관심이 있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걸 위해서는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어난 다양한 거래를 결국 재무제표에 담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으려면, 아무리 다양한 거래를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도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만들어야 그 하나의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해가 쉽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다시 이제 좀 돌려서 얘기하면, 회사마다 만드는 재무제표가 만드는 방식이 똑같아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 회사에 대한 사업의 이해가 뭐 깊지 않아도, 그리고 그 회사의 회계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모르더라도, 이 거래는 이렇게 재무제표 만드는데 쓰였을 거라고 직관적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가 다 똑같은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도 회사마다 그 차이를 자세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를 기록하는데 사용하는 공통의 원칙을 정하게 됐는데, 그게 뭐죠? 회계 기준입니다. 회계 기준. 회계 기준이라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마다 이제 제정을 해서 사람들이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재무제표다라고 하는 걸 인지를 하면,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 거래가 이렇게 분개가 되어서 만들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회계 기준을 배우는 게 사실은 재무회계예요. 재무회계. 재무회계는 회사가 재무제표를 만드는 원칙, 그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진 재무제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걸 연구하는 분야가 이제 재무회계인데, 결국 재무회계는 이 회계 기준을 어떻게 제정할 것이냐, 이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재무제표를 만들 것이냐, 이거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학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이 분계도 이 회계 기준에 따라서 회사의 거래를 기록하는 원칙을 배우고, 이 원칙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연습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소론이 길었는데, 자, 여러분들 요 앞에 기록의 원칙이라고 하면서 동그라미 몇 번까지 있죠? 2번, 3번, 4번까지 있죠? 우리 이 연습하면서 이 동그라미 1, 2, 3, 4번은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자, 외우셔야 돼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거래를 두 개 이상의 거래로 나누어 기록한다 인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외부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100억짜리를 100억 돈 주고 사온다라고 할게요. 자, 결국은 회사가 토지를 100억짜리를 돈 주고 사왔네,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데, 이 거래는 두 개로 쪼갤 수 있어요. 두 개 이상의 거래로 모든 거래를 쪼갤 수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쪼개냐? 자, 토지를 사오기 위해서 회사는 그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뭘 주죠? 소유자에게, 그렇죠? 네, 자, 소유자에게 현금을 주죠. 회사는 현금을 주고 그 대가로 뭘 받아와요? 100억짜리의 토지를 가져옵니다. 즉, 회사는 이 거래를 어떻게 쪼개냐? 현금 100억 원을 계좌에서 주는 거래와 그 대가로 그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에 대한 권리를 가져오는 거, 뭐 등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래를 하는 것, 이렇게 둘로 쪼갤 수 있는 거예요. 회사의 모든 거래는 이렇게 두 개 이상의 세세한 거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쪼개진 거래들이 이제 기록할 때 바로바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 첫 번째 원칙은 모든 거래를 두 개 이상의 거래로 쪼갤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주시고, 두 번째, 회사의 거래를 5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기록한다 인데, 이거는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배웠어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죠? 맞나요? 이거 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회사가 번 돈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이죠. 쓴 돈 비용이죠. 이 둘을 빼서 이익이 남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재무상태표의 세 가지, 자산, 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의 두 가지, 수익과 비용, 이 5가지로 회사의 모든 거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재무상태표에는 몇 개? 자산, 부채, 자본 3개죠. 손익계산서에는 몇 개? 수익, 비용 2가지. 그래서 총 5가지의 이 항목들로
모든 거래를 기록할 수 있어요. 아, 이 5가지만 알면 되는구나.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세 번째. 각 항목들은 기본 자리가 있다. 그리고 반대 자리는 감소한다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요 재무상태표 보면요. 자산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자산은 왼쪽에 있죠. 그리고 부채와 자본은 오른쪽에 있죠. 이 왼쪽과 오른쪽이 기본의 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산이라는 것은 기본 자리가 왼쪽이기 때문에요. 회사가 자산을 구매한다. 그래서 자산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무조건 왼쪽에 적어요. 부채와 자본은 기본 자리가 오른쪽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채가 증가한다. 회사가 뭐 차입을 해서 부채가 증가한다. 이런 경우에 이 부채가 증가할 때는 기본 자리는 오른쪽에 적고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기본 자리 오른쪽에 증가할 때마다 적는다. 그리고 자 그렇게 기본 자리는 증가할 때 적는데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수익과 비용도 지금 나머지 두 개의 항목들 손익계산서 항목들도 보시면 왼쪽 오른쪽 지금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손익계산서 딱 보면 지금 왼쪽 오른쪽 안 나뉘죠. 그럼 자리가 없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 한번 유추해 봅시다. 여러분들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증가하면 이익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익은 증가하겠죠. 회사가 돈을 벌면 그만큼 뭐 비용도 한번 보아야 되긴 하겠지만 다른 게 변화가 없다면 이익도 따라서 증가할 거예요. 자, 이익은 어디 가서 누적된다라고 했나요? 이익은 자본의 이익에 가서 누적된다고 했잖아요. 결국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죠. 수익이 증가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그러니 수익과 자본은 같은 자리에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수익이 증가할 때 자본도 따라서 증가하니까 이 둘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둘 다 증가할 때 같이 같은 자리에 기록되겠구나. 그래서 수익은 오른쪽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럼 비용이 증가하면 이익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이익은 감소하죠. 예.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합니다. 결국 비용이 증가할 때 자본은 감소하게 돼요. 결국 비용은 자본과 다른 반대의 자리구나. 아, 그러면 비용은 왼쪽에 적히겠구나. 그래서 결국 재무상태표의 3가지와 손익계산서의 2가지를 왼쪽과 오른쪽 기본 자리로 나눠보면 자, 왼쪽에 오는 건 재무상태표의 자산 그리고 손익계산서의 비용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3가지 항목은 다 오른쪽이 기본 자리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와 자본 그리고 손익계산서에는 수익 항목이 오른쪽에 기본 자리를 적혀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때는 왼쪽에, 부채 자본이 증가할 때는 오른쪽에, 그리고 수익은 오른쪽, 비용은 왼쪽. 그래서 결국 왼쪽에는 자산과 비용, 오른쪽에는 부채 자본 수익이 적힌다. 라고 꼭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가 같아야 된다. 이것은 회사의 거래를 기록한 다음에 이 거래가 여러 개로 쪼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쪼개진 거래를 하나하나 다 기록한 다음에 그 왼쪽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와 오른쪽에 기록된 금액의 합계를 딱 보았을 때 이 둘의 합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거 뭐 우리 그 재무상태표 할 때 그 성질을 배우기는 했어요. 대체평균 원칙이라고 이건 회사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 4가지의 기록 원칙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연습장에요. 펜을 들고 이 4가지를 한번 쭉 써보세요. 써보세요. 써보는 시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일단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시간에 바로 예시로 회사의 거래를 직접 이 원칙에 따라서 기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